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 안개가 아침마다 내려앉고 계곡물 소리가 사시사철 그치지 않는 오지 마을이었다. 이곳에 비옥한 논밭과 곡식 창고 그리고 수십 명의 노비를 거느린 김대감 댁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대감 댁은 그 명성이 자자했다. 3대가 벼슬을 지낸 양반가요. 한양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부잣집이었다. 대문 앞을 지나는 백성들은 고개를 숙였고 관아의 이방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기와 집안은 골마 있었다. 집안의 권세를 쥔 이는 다름 아닌 박씨 부인이었다. 김대감의 처인 그녀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유난했다. 논밭을 더 사들이고 곡식을 더 거두어들이고 은자를 더 쌓아두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하인들을 불러 세웠다. 올해 소장료는 작년보다 2섬씩 더 받아야 한다. 마님 그러시면 백성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시끄럽다. 그것이 내 알바냐? 제 논밭 제 힘으로 일구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백성이냐? 하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박씨 부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입술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그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다. 이름은 연화. 21살의 젊은 나이에 김대감 댁으로 시집왔으나 시어머니의 눈밖에 난 지 오래였다. 연하는 총명하고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다. 어릴 적부터 약초꾼인 아버지를 따라 산을 누비며 약초 지식을 익혔고 병든 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눈에 그것은 쓸모없는 짓일 뿐이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종갓집 며느리가 귀한 손으로 흙이나 만지고 있단 말이냐? 연하가 뒤채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을 때였다. 박씨 부인이 다가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쯧쯧. 재물 한 푼 안 되는 풀떼기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연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이 약초는 종들이 배탈이 났을 때 쓰려고. 종들이 아프면 죽게 내버려 두면 그만이지. 무슨 약초까지 써가며 살려내느냐? 박씨 부인은 연하의 손에서 약초를 낚아채 땅바닥에 내던졌다. 앞으로 이런 짓 다시는 하지 마라. 종갓집 며느리가 할 일은 제사 음식 준비하고 시부모 시중 드는 것뿐이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땅에 흩어진 약초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 댁의 종 하나가 심한 열병에 걸려 쓰러졌다. 온몸에 열이 치솟고 정신을 잃어가는 종을 보며 다른 종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것은 역병의 기운이 아니냐? 저자를 내쫓아야 한다. 우리까지 병이 옮으면 어쩌려고. 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뛰어왔다. 병든 종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연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몰래 숨겨두었던 약초를 꺼내 다려 종의 입에 넣어주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기적처럼 종은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렸다. 아씨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종은 눈물을 흘리며 연하에게 절을 올렸다. 다른 종들도 모두 놀란 눈으로 연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박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박씨 부인은 노발대발했다. 뭐라고? 종놈을 살려주었다고? 마님, 연하 아씨께서 약초로. 이 미련한 것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한 김대감 댁의 며느리가 천한 종놈의 병을 고쳤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다. 박씨 부인은 연하를 불러 세웠다. 대청마루에서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다. 내가 감히 내 말을 어기고 약초 따위를 썼다니 이 집안의 체면을 생각은 했느냐?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어머님,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 시끄럽다. 박씨 부인의 호통이 대청을 울렸다. 내가 그런 짓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김대감 댁 며느리가 종놈이나 돌본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씨 부인은 연하를 내쫓을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왔다. 마을의 작은 역병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 백성들이 열병으로 쓰러지고 아이들이 기침을 하며 알아누웠다. 연하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몰래 약초를 캐어 병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소문이 김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김대감은 대노했다. 역병이 돌아 마을이 혼란스럽거늘 연하가 이상한 약초를 들고 백성을 현혹하니 이는 필시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박씨 부인이 거들었다. 대감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현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당장 전현을 쫓아내야 합니다.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당장 전현을 쫓아내라. 그리하여 연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깊은 산골에 버려진 오두막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탐욕스러운 시댁의 명예라는 덧없는 이유로 대문 앞에 선 연하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보따리 하나 손에 든 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손에 익은 약초 지식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연하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종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으로 선한 이는 연하였고 탐욕으로 골문 이들은 저 안에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연하가 대문을 나선 그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먹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손에 든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약초 주머니뿐이었다. 연하는 산길을 따라 걸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앞날은 막막했다.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친정 부모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박씨 부인의 눈치만 살피며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산길은 험했다. 자갈이 깔린 오솔길을 따라 오르니 발바닥이 아렸고 가시덤불이 치마폭을 핥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산 중턱에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벽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다. 문짝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다. 오두막 주변은 잡초와 돌무더기로 가득했고 땅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연하는 오두막 앞에 멈춰섰다.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미 김대감 댁에서 흘릴 만큼 흘렸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남는 일뿐이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니 냄새부터 코를 찔렀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썩은 나무 냄새.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닥은 흙바닥 그대로였다. 연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한번 살아보자. 그녀는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바닥을 쓸고 깨진 창문에 천 조각을 덧대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등불도 없이 그저 달빛의 의지에 몸을 누였다. 바람이 틈새로 파고들어 온몸을 떨게 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이튿날 아침 연하는 오두막 주변을 둘러보았다. 돌과 자갈로 뒤덮인 땅,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돌을 옮기면 흙이 보일 테고 흙이 보이면 무언가는 자랄 것이다. 연하는 맨손으로 돌을 하나씩 들어 옮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이 깨졌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연하는 산을 헤매다 약초 몇 포기를 발견했다. 쑥, 익모초, 그리고 당귀.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약초들이었다. 여기에도 약초가 자라는구나. 연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약초를 캐어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연하는 약초를 말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 손에 익은 약초 지식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지. 그렇다면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연하가 물을 기르러 나섰을 때였다. 계곡 근처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시오. 연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바위 그늘에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다.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연하는 서둘러 노인을 부축해 오두막으로 옮겼다. 그녀는 물을 끓이고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다. 노인은 밤새 신음했다. 연하는 밤새도록 노인의 곁을 지켰다.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놓고 따뜻한 물을 입에 넣어주었다. 이틀이 지났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이 연하를 향했다. 여기가 어디요? 정신을 차리셨군요. 이곳은 산속 오두막입니다. 어르신께서 계곡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는지 얼굴을 찌푸렸다. 아이고, 이 다리가... 무리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깊으니 며칠은 쉬셔야 합니다. 노인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맙소. 그런데 아씨는 어찌 이런 산속에 혼자 계시오? 연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보금자리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쫓겨났다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라면 병든 이를 살렸다는 것이 죄였습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참으로 뒤틀렸구려. 사람을 살린 이가 쫓겨나다니. 며칠이 지나 노인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이제 떠나야겠소. 아씨의 은혜는 잊지 않겠소. 어디로 가시렵니까? 산 아래 마을로 돌아가야지요.
아직 할 일이 남았소. 노인은 오두막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아씨, 한 가지 말씀드리겠소. 이 산에는 약초가 많소.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더 깊은 곳에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어. 아씨의 손길이라면 그것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연하는 다짐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리라. 약초를 키우고 병든 이를 돌보리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날 이후 산 아래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산속에 여인이 하나 사는데 약초로 병을 고친다더라. 그 여인이 죽어가던 노인을 살려냈다지. 기적이라네, 기적. 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 오두막 앞에 첫 번째 방문객이 나타났다. 얼굴이 헬쑥한 중년 남자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씨, 제발 저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연하는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어서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날 연하의 새로운 삶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 중년 남자가 아이를 업고 다시 나타난 것은 해질 무렵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오른 그의 등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아씨,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연하는 서둘러 아이를 오두막 안으로 옮겼다.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맥을 짚어보니 가늘고 빨랐다. 이 아이는 열독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빨리 열을 내려야 합니다. 연하는 망설이지 않았다. 말려두었던 약초를 꺼내 무쇠솥에 다리기 시작했다. 쑥, 금은화, 그리고 시오.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약초들이었다. 약물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연하는 찬물에 적신 천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다. 중년 남자는 오두막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부디 살려주소서. 그의 입술에서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밤이 깊어갔다. 연하는 밤새도록 아이의 곁을 지켰다. 한 시즌마다 약을 먹이고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놓았다. 손을 쉴 틈이 없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창백하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아이가 눈을 떴다. 아버지, 얘야, 정신을 차렸구나. 중년 남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연하에게 깊은 절을 올렸다. 아씨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 제대로 된 사례도 드리지 못하지만 남자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쌀 한 줌과 마른 나물 몇 뿌리가 들어 있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것인데 어찌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이라도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남자는 억지로 보자기를 연하의 손에 쥐어주고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갔다. 그날 이후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산골 아씨가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냈다더라. 약초로 열병을 고쳤다지. 신기한 일이로세. 저 척박한 산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다. 허리가 굽은 노파였다.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산길을 올라온 그녀는 연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아씨, 이 늙은이의 눈병을 좀 봐주시오. 앞이 점점 흐려져 이제는 밥그릇도 제대로 찾지 못하겠소. 연하는 노파의 눈을 살펴보았다. 눈동자가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할머니, 이것은 오랜 세월 쌓인 풍열 때문입니다. 당장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연하는 구기자와 국화를 다려 노파에게 주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눈을 자주 씻으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약물을 받아들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씨는 보살님이시오. 그렇게 하나 둘 병든 이들이 연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기침이 멎지 않는 아이, 배앓이로 고생하는 여인, 허리를 다친 사내, 피부병으로 괴로워하는 노인. 연하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다. 밤낮 없이 약초를 다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약초가 부족했다. 오두막 주변에서 캘 수 있는 약초는 한정되어 있었고 찾아오는 이들은 점점 늘어났다. 연하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어느 날 새벽, 연하는 광주리를 등에 지고 산을 올랐다.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깊은 숲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청궁, 백작약, 황기, 그리고 인삼까지. 여기에 이런 약초들이. 연하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조심스레 약초를 캐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정성껏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광주리는 가득 찼다. 연하는 무거운 광주리를 등에 지고 다시 산을 내려왔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니 또 다른 방문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여인이었다.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씨, 제발 저희 아기를 봐주십시오. 태어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젖을 먹지 못하고 자꾸 토해냅니다. 연하는 서둘러 아기를 살펴보았다. 배를 만져보니 팽팽하게 부어 있었다. 아기가 체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찬 것을 드셨습니까? 예. 날씨가 더워서 찬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것이 젖을 통해 아기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연하는 회양과 생강을 다려 젊은 여인에게 먹였다. 그리고 아기의 배를 따뜻하게 문질러 주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아기가 트림을 하고 젖을 먹기 시작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여인은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그날 저녁 연하는 오두막 밖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살아생전 말했었다. 약초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약초꾼의 도리라고. 연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제 길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한 잠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연하의 소문이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산골의 어이라고 불린다더라. 약초 하나로 온갖 병을 고친다지. 기적을 일으키는 여인이라네.
그 소문은 마침내 김대감 댁에까지 흘러들어갔다. 산골 마을의 소문은 바람을 타고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산골의 어이를 아시오? 그 여인 말이오? 죽을 병도 고친다면서요? 내 사촌이 그 여인한테 갔다 왔는데 3년 묵은 지병이 낫더라고. 소문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김대감 댁의 사랑채까지 흘러들어갔다. 김대감이 아침 문안을 받고 있을 때였다. 이방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요즘 산골에 어이라 불리는 여인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김대감이 눈살을 찌푸렸다. 산골의 어이? 그게 무슨 소리냐? 약초로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김대감 댁에서 내쫓긴 며느리라는 소문이. 김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뭐라고? 그 쓸모없는 것이? 이방은 고개를 더 숙였다. 백성들이 그 여인을 떠받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이 사랑채로 들어왔다. 김대감의 얼굴빛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무슨 일이시오, 대감? 그 계집이 산속에서 약초나 다리며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오. 박씨 부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시끄럽다. 그 쓸모없는 것을 내가 내쫓은 것이거늘 무슨 헛소리냐.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편치 않았다. 쫓아낸 며느리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칭송받는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다. 내 명예에 먹칠을 하는구나. 저것을 그냥 둘 수 없다. 박씨 부인은 이방을 불러 세웠다. 산골로 사람을 보내 소문을 퍼뜨려라. 그 계집이 괴상한 약초로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 마님 하오나. 시끄럽다. 내 말대로 하거라. 이방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연하에게 기울어 있었다. 아무리 나쁜 소문을 퍼뜨려도 소용없었다. 직접 병이 나은 이들이, 가족이 살아난 이들이 연하를 증언했기 때문이다. 산골 아씨는 은인이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소. 약초값도 받지 않으시고 그저 나누어 주시기만 하오. 저런 분이 어디 계시오? 진정한 어이시오. 소문이 퍼질수록 김대감 댁의 악행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백성들은 김대감 댁을 탐욕의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김대감 댁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기만 하지 않소? 소장료를 더 올린다면서요? 이미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산골 아씨 같은 분을 내쫓다니 정말 몰인정한 집안이요. 박씨 부인의 귀에 이런 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한편 산속 오두막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연하는 오두막 주변의 돌밭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나가서 돌을 하나씩 옮겼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땅에 약초를 심어야 한다.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다. 돌무더기였던 땅이 조금씩 흙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두막을 찾아온 백성 하나가 연하가 돌을 옮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아씨, 이 힘든 일을 혼자 하고 계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조금씩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병이 나은 사내가 괭이를 들고 왔다. 아씨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가 아씨를 도울 차례입니다. 자식을 살린 여인이 바구니를 들고 왔다. 제가 돌을 옮기겠습니다. 아씨께서는 약초나 돌보십시오.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왔다. 이 늙은이도 힘을 보태겠소. 사람들이 모였다. 함께 땅을 갈고 돌을 옮기고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돌밭은 밭으로 변했다. 연하는 그곳에 약초 씨앗을 뿌렸다. 쑥, 익모초, 당귀, 청궁. 정성껏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다. 여린 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싹이 났다. 정말 약초가 자란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척박한 돌밭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연하는 무릎을 꿇고 여린 싹을 어루만졌다. 고맙다. 너희가 자라나 많은 이들을 살릴 것이다. 그날부터 연하의 오두막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희망이 싹 트는 곳이 되었다. 연하는 단지 병을 고치는데 그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위생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물은 반드시 끓여서 드십시오. 그래야 병이 들지 않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집안을 깨끗이 하십시오.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옷을 입히고 찬바람을 쐬지 않게 하십시오. 또한 약초 재배법도 가르쳤다. 이 약초는 그늘진 곳에 심어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잡초를 뽑을 때는 약초 뿌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백성들은 하나하나 배워갔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 뒤란에도 작은 약초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병이 들면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약초가 있고 지식이 있고 서로 돕는 마음이 있었다. 연하의 오두막 주변에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병든 이를 함께 돌보고 약초를 함께 기르고 지식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였다. 어느 날 저녁 백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산골 아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소. 예전에는 병이 돌면 15은 죽었는데 이제는 모두 살아나오. 아씨는 우리의 은인이시오. 진정한 어이시오.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아씨는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술이 아니겠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하는 오두막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그저 아버지께 배운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나눔이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 산골 마을은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곳으로 변했다. 연하의 오두막은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대감 댁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백성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늘이 심판의 손을 내릴 것이었다. 산골의 오두막에 희망의 불빛이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는 동안 산 아래 김대감 댁에는 늦가을 서리처럼 차가운 탐욕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 깊은 가을이 되자 산골의 어의 연화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강원도 산골을 넘어 한양의 사대부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기이한 형국이 되었다. 김대감은
며느리의 소문이 이토록 무성하다는 이방의 보고를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권세와 명예가 사실은 탐욕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음을, 버려진 며느리의 선행이 폭로하고 있음에 대한 격렬한 공포였다. 이 천한 계집이 끝내 가문의 명예를 짓밟고 나의 채통을 우롱하는구나. 김대감은 핏줄이 붉어진 목소리로 소리쳤고 박씨 부인 또한 손톱을 깨물며 화를 감추지 못하였다. 그녀의 눈에는 연화의 선행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은 재물에 대한 모욕으로만 비쳤다. 이에 김대감과 박씨 부인은 그 분노를 백성들에게 풀었다. 벼 이삭이 노랗게 고개를 숙인 가을, 김대감 댁은 소장료를 예년보다 훨씬 더 올렸다. 박씨 부인은 마름들에게 곡식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말고 걷어들이라 명하였고, 백성들의 절박한 애원은 매정한 회초리 소리 앞에 속절없이 흩어졌다. 탐욕은 이미 그들의 영혼을 종먹어 들어가 사람의 도리마저 잃게 만드는 독약이 된 것이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 닥치자 두 세상의 대비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대감 댁의 두터운 담안에서는 기름진 육고기를 지지고 비단을 정리하는 부기한 냄새가 진동하였다. 곳간에는 금은 보화와 묵은 곡식이 가득하였으나 그 안에는 왠지 모를 싸늘하고 음습한 기운, 즉 갇힌 재물의 무거운 냄새가 풍겼다. 반면 연화의 오두막 주변은 언제나 풀뿌리 캐는 소리와 약초 다리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재물 대신 사람의 온기가 가득하였다. 연하는 백성들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곡식 나누는 법을 가르치고 병들지 않도록 위생을 강조하였다. 가난하지만 서로 돕는 그녀의 마을은 탐욕의 도시였던 산 아래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지혜와 인정의 고을이 되었다. 백성들은 속으로 김대감 댁을 탐욕스러운 짐승의 소굴이라 저주하였고, 연화의 오두막을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라 칭송하였다. 권세와 재물로 쌓아 올린 김대감 댁의 높은 담은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이 단절된 증오의 장벽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늘은 이 모든 것을 굽어보고 계셨다. 탐욕은 스스로 어둠이 되어 자신을 고립시키고, 선행은 스스로 빛이 되어 백성을 모으는 이 단순하고도 엄중한 천리가 이 산골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해를 넘겨 봄이 깊어지자 땅속에서 움트던 역병의 씨앗이 마침내 무서운 형체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따스한 봄바람 대신 죽음의 기운을 담은 끈적하고 매캐한 열기가 온 산천을 덮쳤다. 온 나라에 시신이 속절없이 쌓였으며 집집마다 애통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의 우물물마저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듯 하였고, 사람들이 다니던 길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세상은 순식간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생지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이 천재지변 속에서도 김대감 댁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다. 김대감은 역병의 소문을 듣자마자 곳간에 쌓아두었던 모든 귀한 약재와 곡식을 더 깊은 지하 창고에 숨겨놓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감히 누구도 이 재물에 손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때일수록 재물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법이다. 박씨 부인의 눈은 사람의 목숨 대신 오직 이익만을 쫓아 번들거렸다. 역병에 효험이 있다는 귀한 약재들이 동이 나자
그녀는 숨겨둔 약재를 본래 가격의 20배가 넘는 값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그녀는 병으로 쓰러진 백성들이 제발 더 많이 생겨나 약재값이 천정부지로 솟기를 바라는 잔인한 생각이 속으로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저천한 것들은 앓다가 죽어 숫자가 줄면 소장료 걱정도 덜지 않겠느냐. 우리 집안의 재산만 무사하면 그만이다. 라는 악담만이 튀어나왔다. 탐욕으로 가득 찬 김대감 댁의 곳간에는 재물이 넘쳤으나 그 재물은 하늘이 내린 재앙을 막아주지 못하였다. 결국 역병은 가장 화려하고 안전해 보였던 김대감 댁의 높은 담을 너무나 쉽게 넘어섰다. 가장 먼저 쓰러진 이는 박씨 부인의 애지중지하는 외아들, 즉 연화의 남편이었다. 온몸에 열꽃이 피고 정신을 잃고 신음하는 아들의 모습에 박씨 부인은 그제야 공포에 질려 절규하며 마당을 기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무슨 날벼락이냐? 내가 금은보화를 이리도 쌓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미 늦은 탄식이었다. 한편 연하가 이끈 산골 마을은 기적처럼 평온을 유지하였다. 연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결과 예방을 가르쳤으며 오두막 주변을 둘러싼 약초밭은 마치 성곽처럼 역병의 침입을 막아주고 있었다. 연하는 자신의 모든 약재를 털어 병든 이들을 치료하였고 밤낮 없이 땀과 정성을 쏟아부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약초를 다리고 병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헌신 앞에서는 시댁에 대한 원망도 과거의 모진 기억도 모두 희미해졌다. 그녀의 눈빛을 채운 것은 오직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김대감 댁의 영화는 역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심판을 맞이하였고 버려진 며느리의 선행은 이 절망적인 재앙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하늘의 이치는 이토록 준엄하였다. 연하가 베푼 지혜와 인술은 마침내 하늘을 움직였다. 그녀의 선행은 역병의 공포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어온 나라에 퍼져나갔으며 그 소문은 한양의 궁궐까지 전해졌다. 임금의 명을 받아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살피고자 변복하고 이 산골 마을을 찾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암행어사였다. 암행어사는 누더기 옷을 입고 저작거리의 주막에 앉아 술을 청하였다. 주모와 나그네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온통 김대감 댁의 악행과 산골의 어이, 연화 아씨에 대한 찬양이었다. 아이고, 김대감 댁은 역병 때 약재값을 20배로 올렸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오. 쉿! 조용히 하게. 그래도 연화 아씨 덕분에 우리 동네는 피해가 적었지. 그분은 진정 하늘이 내린 분이시네. 암행어사는 이 모든 백성들의 생생한 원망과 칭송을 빠짐없이 귀담아 들었다. 그는 김대감 댁의 탐욕이 쌓은 장부와 연화의 헌신적인 구호 활동의 증거를 낱낱이 파악하였다. 칠흑 같은 밤, 달이 구름 뒤로 숨은 깊은 시각이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암행어사는 마침내 마패를 꺼내 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요. 천지를 뒤흔드는 호령이 탐욕으로 골문 김대감 댁 대문 앞에서 터져나왔다. 화려했던 기와집 안은 순식간에 광군들에게 둘러싸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대감과 박씨 부인은 혼비백산하여 잠옷바람으로 마당에 끌려 나왔다.
암행어사는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그들의 죄를 물었다. 그의 눈빛은 백성들의 고통을 목격한 슬픔과 분노로 준엄하였다. 너희 부부는 3대가 벼슬을 지낸 명문가로 백성을 다스리고 보살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재물을 탐하여 백성을 착취하였고 역병의 시기에 약재와 곡식을 숨겨 폭리를 취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아 만백성의 원한이 되었도다. 김대감은 마당을 기어다니며 목숨만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암행어사의 명은 단호하였다. 선대부터 쌓은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너희들은 당장 먼 유배지로 귀양을 가라. 그리하여 권력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김대감 댁의 위세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버려진 며느리 연화의 지혜와 선행이 가장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 악행으로 가득 찬 집안을 깨끗이 무너뜨린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며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단순하고도 준엄한 진리가 이날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강물처럼 지나갔다. 탐욕으로 무너졌던 김대감 댁의 넓은 터에는 이제 백성들이 함께 일구는 약초밭이 넓게 자리 잡았다. 연하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약초를 재배하고 병자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예전 시집에 있을 때와 달리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에서 비롯된 고요하고 맑은 소리였다. 몇 년 후 먼 유배지에서 돌아온 박씨 부인은 이미 병색이 완연한 초라한 노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천하다고 내쫓았던 며느리 연하가 있는 산골 오두막을 병든 몸을 겨우 이끌고 찾아왔다. 마침내 오두막 앞에 다다른 박씨 부인은 연하의 발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다. 연하야, 내 죄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모질게 대한 벌을 받는 모양이다. 내 모든 것이 사라졌다. 연하는 박씨 부인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오두막 안으로 들였다. 어머님, 저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난날을 뉘우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하는 과거의 모진 악행을 되갚으려 하지 않았다. 복수 대신 정성껏 달인 약을 건네며 남은 여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조용히 도왔다. 이것이 바로 연하가 선택한 진정한 복수였다. 재물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권세는 안개처럼 덧없이 흩어지는 법이다. 이 땅에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는 지혜와 선행뿐이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약이나 진정한 복수는 파멸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통해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구원하는 것임을 버려진 며느리의 삶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가르쳐주고 있다. 깊은 밤이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 조선 궁궐은 고요해야 마땅하였다. 왕께서는 오랜 병환으로 정사를 돌보지 못하셨고 나이 어린 세자가 왕을 대신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았다. 하여 대비마마께서 궁중을 다스리고 계셨다. 그러나 그날 밤 대전 별당에서 한 여인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핏빛 비명이었다. 비명은 곧 끊어졌고 그 자리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남았다. 세자의 상궁이 독살당한 것이었다. 새벽이 채오기도 전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내관들이 황급히 뛰어다녔고 금군들이 별당을 에워쌌다. 촛불이 사방에서 타올랐으나
그 불빛은 오히려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대체 누가 감히 궁중에서 이리 잔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금군부 도사 강무가 별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무는 30 중반의 나이로 금군부에서도 손꼽히는 무관이었다. 칼을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그의 판단력과 냉철함이 조정에서 인정받는 바였다. 그는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상궁의 얼굴을 살폈다.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눈은 부릅뜬 채 굳어 있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음이 분명하였다. 범인의 흔적은 없는가? 강무가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별당 안은 너무나 깨끗하였다. 아무런 혼란의 흔적도 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상궁 혼자 쓰러져 있을 뿐이었다. 이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임을 의미하였다. 얼마 후 어이박 씨가 헐레벌떡 도착하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상궁의 시신을 살폈다. 맥을 짚어보고 눈을 들여다보고 입안을 확인하였다.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 분명하옵니다. 도사나리. 어이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헌데 이리도 교묘한 독은 평생 처음 보는 것이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시오? 강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보십시오. 이 입술의 색을. 어이박 씨가 상궁의 입술을 가리켰다. 독초에 의한 중독이라면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눈동자의 확장된 모습을 보십시오. 이는 어떤 의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증상이옵니다. 어이박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하였다. 평생을 의술에 바친 그였으나 이런 독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강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궁중에서 이토록 교묘한 독을 쓸 수 있는 자라면 범인은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니었다. 도사나리. 별당 밖에서 한 금군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대비마마께 없어 즉시 입궐하라 하셨나이다. 강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궁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죽여야 했단 말인가. 그 물음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하였다. 강무가 별당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별들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하늘마저 이 끔찍한 사건을 외면하는 듯하였다.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다. 궁녀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내관들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강무는 대전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 결코 단순한 독살이 아니다. 배후에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 그의 직감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언제나 옳았다. 대전에는 이미 여러 신하들이 모여 있었다. 대비마마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셨으나 그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강무도사, 어찌된 일이냐?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대전 안을 울렸다. 독살이 분명하옵니다, 마마. 강무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헌데 어이조차 그 독의 정체를 알지 못하옵니다. 그렇다면 범인을 찾을 길이 없단 말이냐? 대비마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궁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 어찌된 일이냐? 그때 대전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마 송구하오나 한 말씀 아래옵니다.
낮고 차분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누구냐? 의녀 진월이라 하옵니다, 마마. 대전 안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하였다. 의녀 진월이 조심스레 들어섰다. 그녀는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인이었다. 수수한 의녀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올렸으나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맑았다. 의녀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대비마마께서 물으셨다. 진월은 공손히 절을 올린 후 입을 열었다. 소녀가 독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듯 하옵니다. 그 말에 대전 안이 술렁였다. 어이 박씨가 놀란 눈으로 진월을 바라보았고 강무 또한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하였다. 어찌 그렇게 자신하느냐? 소녀에게는 남다른 미각이 있사옵니다. 진월이 차분히 대답하였다. 독의 흔적을 맛으로 구분할 수 있사옵니다. 맛으로 독을 구분한다고? 어이 박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하단 말이오? 소녀는 어려서부터 맛과 냄새에 예민하였사옵니다. 진월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약재의 미세한 차이도 혀끝으로 분간할 수 있고 독초의 독성도 냄새만으로 알 수 있사옵니다. 강무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진월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저토록 어린 의녀가 저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허나 독을 맛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냐? 강무가 물었다. 진월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염려 마십시오, 도사나리. 진월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소녀는 독을 삼키지 않고도 그 성분을 알 수 있사옵니다. 혀끝에 살짝 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강무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으나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좋다. 대비마마께서 결정을 내리셨다. 진월 의녀, 그대가 한번 살펴보거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진월이 깊이 절을 올렸다. 얼마 후 진월은 강물을 따라 별당으로 향하였다. 밤의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았고 별당 주변에는 금군들이 엄중히 지키고 있었다. 진월. 강무가 별당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진월을 돌아보았다. 정말 괜찮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진월은 고개를 들어 강무를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 속에 따뜻함이 감춰져 있었다. 도사나리께서 걱정해 주시니 든든하옵니다. 진월이 미소 지었다. 하오나 이것은 소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옵니다. 강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별당 문을 열었다. 진월이 안으로 들어서자 여전히 상궁의 시신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이 박씨가 준비해둔 도구들이 옆에 놓여 있었다. 진월은 상궁의 입술을 살폈다. 푸르스름하게 변한 입술, 굳어버린 표정. 그녀는 조심스레 상궁의 입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작은 천 조각으로 혀에 남은 흔적을 살짝 닦아냈다. 진월은 그 천 조각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다. 눈을 감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냄새만이 그녀의 감각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혀끝에 천 조각을 살짝 대었다. 쓴맛, 단맛, 떫은 맛. 여러 맛이 뒤섞여 있었으나 그 속에서 진월은 무언가를 찾아내고 있었다. 강무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월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이 서려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진실을 그 냄새 속에서 찾아내려는 듯 하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진월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알아내셨소? 강무가 조심스레 물었다. 진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독은 들쭉의 뿌리와 향년의 씨앗을 섞은 것이옵니다. 진월이 침착하게 말하였다. 강무와 어이박 씨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들쭉과 향년이라니? 어이박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들쭉은 산의 흔한 열매이고 향년은 약재로도 쓰이는 것이 아니오? 그렇사옵니다. 진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이 둘을 특정한 방법으로 섞으면 치명적인 독이 되옵니다. 들쭉의 뿌리를 말려 가루로 만들고 향년의 씨앗을 볶아 섞으면 미미하나 지속적으로 몸을 좀먹는 독이 되는 것이옵니다. 강무가 한 걸음 다가섰다. 미미하다 하였소? 그렇사옵니다. 도사나리. 진월이 강무를 올려다보았다. 이 독은 한 번에 사람을 죽이지 않사옵니다. 수일에 걸쳐 조금씩 몸속에 쌓이고 어느 순간 한꺼번에 발작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하옵니다. 어이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상궁께서는 며칠 전부터 독을 먹어왔다는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진월의 목소리는 확고하였다. 아마도 차나 음식에 조금씩 섞여 있었을 것이옵니다. 그래서 상궁께서는 맛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옵니다. 강무는 주먹을 쥐었다. 계획적인 살인이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하루 이틀에 걸쳐 독을 먹였다는 것은 범인이 상궁의 일상에 접근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었다. 진월. 강무가 진월을 불렀다. 이런 독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많소? 진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도사나리. 들쭉과 향년을 이렇게 배합하는 법은 매우 드문 지식이옵니다. 의원 중에서도 아는 이가 드물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강무가 말을 이었다. 범인은 약재에 능통한 자이거나 누군가에게 이 방법을 전수받은 자일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진월이 동의하였다. 강무는 곧장 대전으로 돌아가 대비마마께 아뢰었다. 마마, 진월 의녀가 독의 정체를 밝혀냈사옵니다. 대비마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것이 참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강무가 진월이 밝혀낸 내용을 자세히 아뢰었다. 대비마마는 듣는 내내 얼굴을 굳히고 계셨다. 계획적인 암살이라.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체 누가 감히 궁중에서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이냐? 소인이 반드시 밝혀내겠사옵니다. 강무가 굳은 목소리로 아뢰었다. 먼저 내의원의 약재창을 조사하겠사옵니다. 들쭉과 향년, 이 두 약재를 누가 취급하였는지 알아내야 하옵니다. 그리하거라. 대비마마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진월 의녀. 대비마마께서 진월을 부르셨다. 예, 마마. 진월이 공손히 절을 올렸다. 너의 능력이 과연 대단하구나. 앞으로도 이 일을 강무도사와 함께 살피도록 하여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진월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전을 나서며 강무가 진월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미각은 정녕 신비롭소. 과찬이옵니다, 도사나리. 진월이 겸손히 대답하였다. 그저 하늘이 주신 작은 재주일 뿐이옵니다. 작은 재주라니. 강무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작은 재주가
이 사건을 풀 열쇠가 될 것이요. 두 사람은 곧장 내의원으로 향하였다. 내의원의 약재창은 궁궐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수많은 약재들이 빼곡히 들어찬 그곳에서 강무는 담당 내관을 불러 물었다. 들쭉뿌리와 향년 씨앗, 이 약재들의 출입 기록을 보여주시오. 내관이 황급히 장부를 가져왔다. 강무와 진월은 함께 그 장부를 살폈다. 여기 보십시오, 도사나리. 진월이 장부의 한 곳을 가리켰다. 보름 전 들쭉뿌리 성량이 반출되었다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 향년 씨앗 2냥이 반출되었사옵니다. 강무가 그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반출 담당자는 누구요? 약재상 김씨라 되어 있사옵니다. 내관이 대답하였다. 김 약재상은 지금 어디 있소? 강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이 김 약재상은 나흘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무엇? 강무가 벌떡 일어섰다. 나흘 전이라면 상궁이 독살당한 바로 그날이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강무와 진월은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김 약재상이 범인이거나 혹은 범인과 관련이 있다. 즉시 김 약재상의 거처를 찾아내시오. 강무가 명령하였다. 그자를 찾는 것이 이 사건을 푸는 열쇠요. 진월은 말없이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확신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독살이 아니다.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 그녀의 직감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김 약재상의 행방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의 거처를 찾아갔으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았으나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였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 하옵니다. 금군 하나가 강무에게 보고하였다. 강무는 인상을 찌푸렸다. 누군가 미리 입을 막은 것이 분명하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무와 진월은 다시 대전으로 불려갔다. 대비마마께서는 더욱 초췌한 얼굴로 앉아 계셨다. 대체 누가 나를 해하려 한단 말이냐?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자의 상궁을 죽이고 이제는 약재상마저 사라지게 하다니. 궁궐 안에 뱀이 도사리고 있구나. 마마 진정하소서. 곁에 서 있던 상궁 심씨가 조심스레 말하였다. 소인들이 반드시 역심을 품은 자를 찾아내겠사옵니다. 강무는 상궁 심씨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대비마마를 오래 모신 상궁으로 궁중에서 권세가 대단하였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강무도사. 상궁 심씨가 강무를 불렀다. 예, 상궁마마. 도사나리께서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여기시오? 상궁 심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니다. 강무가 대답하였다. 최선을 다한다. 상궁 심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아직 범인은커녕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지 않소? 송구하옵니다. 강무가 고개를 숙였다. 하오나 진월 의녀의 도움으로 독의 정체는 밝혀냈사옵니다. 진월 의녀라. 상궁 심씨가 진월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하였다. 마마 송구하오나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대비마마께서 허락하셨다. 진월 의녀의 능력이 소문처럼 대단한지 미심쩍사옵니다. 상궁 심씨의 말에 정각안이 조용해졌다. 혀끝으로 독을 감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옵니까?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옵니까? 진월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궁마마, 강무가 나섰다. 진월 의녀의 판단은 언제나 냉철하고 정확하였사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독의 성분조차 알아내지 못하였을 것이옵니다. 도사나리께서 그리 확신하시오? 상궁심 씨가 강무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확신하옵니다. 강무의 목소리는 단호하였다. 진월 의녀의 능력을 믿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여기옵니다. 상궁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진월을 바라볼 뿐이었다. 대전을 나온 후 진월이 조용히 말하였다. 도사나리 감사하옵니다. 감사할 것 없소. 강무가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그대의 능력은 이 사건을 풀 유일한 실마리요. 진월은 고개를 들어 강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어준다. 진월의 가슴 속에 작은 온기가 퍼졌다. 그날 밤 강무는 홀로 사건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들쭉과 향년을 섞은 독, 사라진 약재상, 그리고 상궁 심씨의 이상한 태도, 무언가 연결되지 않는 고리가 있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사나리, 금군 하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김 약재상을 찾았사옵니다. 강무가 벌떡 일어섰다. 어디서? 한강 하류, 버드나무 숲에서 발견되었사옵니다. 금군의 얼굴이 창백하였다. 하오나 이미 싸늘한 주검이옵니다. 강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그는 즉시 진월을 불렀다. 두 사람은 횃불을 들고 한강으로 달려갔다. 버드나무 숲 깊숙한 곳에 김약재상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와 있었다. 이건 역시 독살이옵니다. 진월이 시신을 살피며 말하였다. 그것도 상궁을 죽인 것과 같은 독이옵니다.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로군. 강무가 이를 악물었다. 도사나리, 진월이 시신 옆을 가리켰다. 저것을 보소서. 강무가 고개를 돌렸다. 시신 옆에 반쯤 불에 탄 서신 조각이 놓여 있었다. 강무가 조심스레 그것을 집어들었다. 글씨는 대부분 타버려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한두 글자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대감, 궁중. 이것은 강무의 손이 떨렸다. 진월이 그 서신 조각에 코를 가까이 댔다. 눈을 감고 깊이 냄새를 맡았다. 이 서신에 타다 남은 냄새. 진월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귀한 향료가 섞여 있사옵니다. 그리고 미미하게 궁중 향냄새도 느껴지옵니다. 강무는 진월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러하옵니다. 도사나리. 진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서신은 분명 궁궐 안에 누군가가 보낸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한강을 비추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우리가 쫓는 것은 단순한 독살이 아니다.
강무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이것은 조정을 뒤흔들 역모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새벽 강무는 대비마마께 긴급히 아뢰었다. 마마, 김 약재상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사옵니다. 대비마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또 독살이냐? 그러하옵니다. 강무가 고개를 숙였다. 헌데 시신 옆에서 이것을 발견하였사옵니다. 강무가 반쯤 탄 서신 조각을 올렸다. 대비마마께서 그것을 내려다보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진월 의녀가 이 서신에서 궁중 향냄새를 감지하였사옵니다. 강무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즉, 이 사건의 배후는 궁궐 안에 있다는 뜻이옵니다. 정각 안이 술렁였다. 신하들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궁중에 역적이 숨어 있단 말이냐?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인이 반드시 찾아내겠사옵니다. 강무가 단호히 아뢰었다. 진월 의녀와 함께 궁중의 모든 향료를 조사하겠사옵니다. 그 향료를 쓰는 자를 찾으면 범인에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리하거라. 대비마마께서 허락하셨다. 하오나 조심하여라. 상대는 이미 두 사람을 죽인 자들이니라. 강무와 진월은 곧장 수사에 착수하였다. 궁중에서 사용하는 향료는 모두 상궁들이 관리하였다. 두 사람은 하나하나 처소를 방문하며 향료를 확인하였다. 진월은 각 처소마다 향료 냄새를 맡고 기록과 대조하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그러나 서신 조각에서 나던 그 특별한 향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하옵니다. 도사나리. 진월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 궁중 향료인데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혹시 이미 없앤 것은 아니겠소? 강무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사옵니다. 진월이 생각에 잠겼다. 그때 한 내관이 급히 달려왔다. 도사나리,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오? 대비마마께 없어 갑자기 쓰러지셨사옵니다. 강무와 진월은 즉시 대전으로 달려갔다. 대비마마께서는 침전에 누워 계셨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호흡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어이 박씨가 맥을 짚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독이옵니까? 강무가 다급히 물었다. 어이 박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궁을 죽인 것과 같은 증상이옵니다. 진월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대비마마께 드린 약재를 보여주소서. 상궁들이 황급히 약재를 가져왔다. 진월은 하나하나 냄새를 맡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것이옵니다. 진월이 한 약재 봉지를 들어 올렸다. 이 안에 미미하게 독의 기운이 섞여 있사옵니다. 누가 이 약재를 준비하였소? 강무가 날카롭게 물었다. 상궁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심상궁 마마께서 직접 준비하셨사옵니다. 한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강무와 진월은 눈을 마주쳤다. 심상궁의 처소로 가겠소. 강무가 말하였다. 두 사람은 금군들을 이끌고 상궁 심씨의 처소로 향하였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심상궁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았다. 감히 상궁의 처소를 뒤지다니 궁의 기강을 흔들 셈이십니까? 상궁마마. 강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대비마마께 드린 약재에서 독이 발견되었소. 그 약재를 상궁께서 준비하셨다 들었소. 그것은
심상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다만 평소처럼 약재를 준비했을 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오. 강무가 금군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금군들이 처소안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진월도 함께 들어가 곳곳을 살폈다. 그녀는 향로 앞에서 멈춰섰다. 코를 가까이 대고 깊이 냄새를 맡았다. 눈을 감았다. 이것이다. 진월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이 향료에서 서신 조각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가 났다. 도사나리. 진월이 강무를 불렀다. 이 향료를 보소서. 강무가 다가왔다. 진월은 향로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향료에서 귀한 향료의 냄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신 조각에 남아있던 그 향이옵니다. 강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심상궁을 돌아보았다. 상궁마마. 강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향료는 어디서 구하셨소? 그것은. 심상궁이 말을 더듬었다. 평범한 향료일 뿐이옵니다. 평범한 향료가 아니오. 진월이 나섰다. 이것은 매우 귀한 침향과 용내향을 섞은 것이옵니다. 궁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쓸 수 있는 향이옵니다. 심상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상궁 마마, 해명해 주시겠소? 강무가 한 걸음 다가섰다. 이 향료가 김약재상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서신과 같은 향이요. 그리고 대비마마께 독이 든 약재를 드린 자도 상궁이시오. 이것이 우연이라 하시겠소? 심상궁은 입술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대비마마께 없어 깨어나셨사옵니다. 한 내관이 외쳤다. 진월 의녀께서 해독제를 올렸더니 차도가 있으시옵니다. 강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심상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상궁마마. 강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소? 당신 혼자 이런 일을 꾸밀 수는 없었을 것이오. 배우가 누구요? 침묵이 흘렀다. 심상궁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하였다. 나는 그저.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누군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누군가의 지시라 하였소? 강무가 심상궁 앞으로 다가섰다. 그 누군가가 누구요? 심상궁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할 수 없사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궁도 영모에 가담한 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소. 강무의 목소리는 단호하였다. 대비마마를 독살하려 한 것은 중죄 중의 중죄여. 나리. 심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그분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사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물었소. 강무가 소리쳤다. 그때 밖에서 어이박 씨가 급히 들어왔다. 도사나리 대비마마께 없어 두 분을 부르셨사옵니다. 강무와 진월은 서둘러 대전으로 향하였다. 심상궁은 금군들의 감시 아래 그 자리에 남겨졌다. 대비마마께서는 침상에 기대 앉아 계셨다. 얼굴에는 여전히 핏기가 없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하셨다. 마마, 몸은 괜찮으시옵니까? 강무가 염려스레 물었다. 진월 의녀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대비마마께서 진월을 바라보셨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진월이 깊이 절을 올렸다. 강무도사. 대비마마께서 강무를 부르셨다. 수사는 어찌 되었느냐? 심상궁이 연루된 것이 분명하옵니다. 강무가 아뢰었다. 하오나 그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 하옵니다. 배우가 따로 있다는 말이로군. 대비마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배우를 반드시 밝혀내어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상궁 마마께 없어 쓰러지셨사옵니다. 강무와 진월은 황급히 심상궁의 처소로 달려갔다. 심상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또 독이 옵니다. 진월이 외쳤다. 누가 상궁에게 독을 먹였소? 강무가 금군들에게 물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사옵니다. 금군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진월이 심상궁의 입안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들어 올렸다. 손톱 밑에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다. 스스로 독을 먹은 것이옵니다. 진월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손톱 밑에 미리 독을 숨겨두었다가 입에 넣은 것이옵니다. 강무는 주먹을 쥐었다. 배우가 입을 막으려 한 것인가? 아니면 심상궁 스스로 비밀을 지키려 한 것인가? 진월이 심상궁의 손을 잡았다. 상궁 마마 정신을 차리소서. 배우가 누구옵니까? 심상궁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중얼거렸다. 진월이 귀를 가까이 댔다. 아, 좌이정. 심상궁의 목소리는 가늘게 이어졌다. 좌이정 대감께 없어 명하셨사옵니다. 무엇? 강무가 놀라 외쳤다. 좌이정이라니. 심상궁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다. 대감께서는 세자를 없애려 영모를 꾸미셨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심상궁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진월이 천천히 그녀의 눈을 감겨주었다. 강무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좌이정 대감이라니. 일국의 재상이, 그것도 좌이정이 영모를 꾸미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도사나리. 진월이 강무를 불렀다. 어찌하시겠사옵니까? 강무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즉시 대비마마께 아뢰어야 하오. 좌이정을 체포해야 하오. 두 사람은 다시 대전으로 향하였다. 대비마마께 심상궁의 마지막 말을 아뢰자 정각안이 술렁였다. 좌이정이 영모를 꾸몄다니. 감히 일국의 재상이 왕실을 위협하다니. 신하들이 분노에 떨었다. 대비마마의 얼굴은 창백하였다. 좌이정 대감을 당장 불러들이거라.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금군들은 대감의 집을 포위하거라. 명심하겠사옵니다. 강무가 절을 올리고 물러났다. 그러나 좌이정의 집으로 금군들이 향했을 때 이미 대감은 자취를 감춘 후였다. 대감께서는 새벽에 급히 집을 나가셨다 하옵니다. 좌이정 집의 하인이 떨며 말하였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옵니다. 강무는 이를 악물었다. 눈치를 챈 것이다. 심상궁이 잡히자 도망친 것이 분명하다. 궁궐의 모든 문을 봉쇄하라. 강무가 명령을 내렸다. 좌이정이 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금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진월은 조용히 강무 곁에 서 있었다. 도사나리. 진월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좌이정이 도망쳤다는 것은 그렇소.
강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오. 두 사람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좌의정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궁궐 곳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모가 들통났음을 알고 최후의 수단을 쓰려 하고 있었다. 궁궐은 다시 한번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다. 달마저 구름에 가려 궁궐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강무는 금군들을 이끌고 궁궐 곳곳을 순찰하고 있었다. 진월 또한 그의 곁을 따랐다. 도사나리, 저쪽을 보소서. 진월이 궁궐 북쪽을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것은 강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들이 좌의정의 무리들이옵니다. 모두 경계하라. 강무가 금군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좌의정의 무리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조정의 일부 신하들과 그들의 가병들이 합세한 것이었다. 그들은 궁궐을 장악하고 세자를 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히 강무가 칼을 뽑아들었다. 역적들이 궁궐을 침범하다니. 강무도사. 어둠 속에서 좌의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늦지 않았소. 우리 편에 서시오. 그렇다면 목숨만은 보장하겠소. 웃기는 소리 말라. 강무가 소리쳤다. 역모를 꾸민 자가 감히 나에게 회유를 하다니. 좌의정은 비웃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공격하라. 역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강무는 뛰어난 무예로 역적들을 베어나갔다. 그러나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금군들도 용감히 싸웠으나 점점 밀리기 시작하였다. 그때 진월이 멀리서 궁중 우물 쪽을 바라보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냄새는 바람을 타고 코를 찌르는 냄새, 독의 냄새였다. 도사나리. 진월이 다급히 강무에게 달려갔다. 강무가 역적 하나를 베어낸 후 잠시 숨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궁중 우물 쪽에서 독의 냄새가 나옵니다. 진월이 급박하게 말하였다. 좌의정이 식수에 독을 타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강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식수에 독을 탄다면 궁궐 전체가 위험하다. 금군들은 여기를 막아라. 강무가 외쳤다. 나는 우물로 가겠다. 소녀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진월이 강무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려 궁중 우물로 향하였다. 우물가에는 이미 몇몇 역적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우물에 무언가를 붓고 있었다. 멈춰라. 강무가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다. 역적 하나가 칼에 맞아 쓰러졌다. 나머지 역적들이 강무에게 달려들었다. 진월은 재빨리 우물가로 달려갔다. 항아리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다. 이것은 비소와 들죽을 섞은 독이다. 우물에 다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진월은 주저없이 항아리를 집어들어 엎어버렸다. 검은 액체가 땅에 쏟아졌다. 이것을 한 역적이 진월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감히. 강무가 재빨리 진월 앞을 막아섰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강무는 단숨에 그 역적을 제압하였다. 진월, 괜찮소? 예, 도사나리. 진월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하였다. 다행히 독은 우물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지금 정화하면 될 것이옵니다.
강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뒤에서 좌의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강무가 돌아보았다. 좌의정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마지막 남은 가병들이 있었다. 좌의정 대감. 강무가 칼을 겨누며 말하였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소? 영모는 이미 들통났소. 항복하시오. 항복? 좌의정이 비웃었다. 이미 이 지경까지 왔는데 무슨 항복이란 말이오. 세자가 즉위하면 나는 죽을 것이오. 그렇다면 끝까지 싸우는 것이 낫지. 좌의정이 칼을 들어 강무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다. 좌의정도 젊은 시절 무예를 익힌 자였다. 강무와 대등하게 싸웠다. 그러나 강무는 금군부 최고의 도사였다. 칼솜씨는 좌의정보다 훨씬 뛰어났다. 몇 합을 주고받은 끝에 강무의 칼이 좌의정의 칼을 쳐냈다. 좌의정의 칼이 땅에 떨어졌다. 끝이요, 좌의정. 강무가 칼을 좌의정의 목에 겨누었다. 더 이상 발악하지 마시오. 좌의정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하였다. 내가 패했구나. 그가 쓸쓸히 중얼거렸다. 금군들이 달려와 좌의정과 그의 무리들을 결박하였다. 진월은 우물물을 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해독제가 될 약초들을 우물에 넣고 독이 섞인 물을 퍼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반란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대비마마께서는 대전에서 강무와 진월을 불러들이셨다. 그대들의 공은 하늘과 같도다. 대비마마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가득하였다. 진월 의녀가 아니었다면 궁중 식수가 오염되었을 것이고 강무도사가 아니었다면 역적들을 막지 못했을 것이니라. 황송하옵니다, 마마. 두 사람이 함께 절을 올렸다. 그대들에게 상을 내릴 것이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대비마마께서 말씀하셨다. 강무와 진월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영모가 진압된 후 궁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좌의정과 그를 따른 역적들은 모두 잡혀 옥에 갇혔다. 세자는 무사하였고 대비마마께서도 건강을 되찾으셨다. 며칠 후 강무는 홀로 궁궐 뒷뜰을 거닐고 있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매화는 이미 지고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도사나리. 뒤에서 진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무가 돌아보았다. 진월이 단아한 차림으로 서 있었다. 봄바람이 그녀의 치마를 살랑이게 하였다. 진월. 강무가 미소 지었다. 산책 중이었소? 도사나리를 찾고 있었사옵니다. 진월이 그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뒷뜰을 거닐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진월. 강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예, 도사나리. 그대가 없었다면. 강무가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을 풀지 못했을 것이오. 아니, 그뿐만 아니오. 그가 진월을 바라보았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는 이 나라를 구했소.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마음도 구했지요. 진월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무를 바라보았다. 도사나리. 진월. 강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며 그대의 침착함과 용기에 마음을 빼앗겼소.
그대는 단지 뛰어난 의녀가 아니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소. 진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사나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녀도 마찬가지옵니다. 도사나리의 강직함과 따뜻함이 없었다면 소녀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강무는 진월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우리는 신분이 다르오. 강무가 말하였다. 나는 무관이고 그대는 의녀여. 허나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소. 진정한 인연 앞에서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진월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소녀도 같은 마음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인연을 축복하는 듯 하였다. 며칠 후 대비마마께서 두 사람을 불러들이셨다. 그대들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대비마마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함께 이 나라를 구했으니 함께 백년해로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강무와 진월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다. 궁중에 많은 이들이 축복을 보냈다. 어이 박씨도 금군들도 그리고 대비마마께서도. 진월은 계속 궁중 의녀로 일하였고 강무는 금군부 도사로서 궁궐을 지켰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였다. 절대 미각을 가진 의녀 진월과 냉철하지만 따뜻한 금군부 도사 강무. 두 사람이 궁중의 독살 음모를 밝혀내고 역모를 저지한 이야기를, 그리고 위험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로 독을 감별하던 의녀 진월.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건을 풀던 금군부 도사 강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으나 한 사건으로 만나 서로의 반쪽이 되었습니다. 진월의 절대 미각은 숨겨진 독을 찾아냈고 강무의 용기는 역모를 저지하였습니다. 하오나 무엇보다 값진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만들어낸 신뢰였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위험도 그들의 마음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아낄 때 그 어떤 음모도 그 어떤 장벽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이가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